복숭아 하나가 문제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복숭아를 꺼낸 손이 문제였습니다. 며느리 지수는 이거 제가 사온 거예요라고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온도가 없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닫으면서 선자를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선자는 그 순간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남의 집 냉장고는 물어보고 여시는 거 아닌가요? 남의 집, 이 집에서 13년을 살았습니다. 아들 준호가 32이 되던 해 선자는 보증금 3천만 원을 보탰습니다. 아무 말 없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집이 남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선자의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분노는 뜨겁습니다. 이건 달랐습니다. 발밑이 꺼지는 것 같은 그 차갑고 조용한 감각이었습니다. 준호는 거실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걸어왔습니다. 엄마, 지수가 오늘 좀 예민해서 그래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들의 눈은 선자가 아니라 지수를 향해 있었습니다. 지수는 그 사이 복숭아를 한 입 깨물고 있었습니다. 선자는 뒤돌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에 앉으니 머릿속이 이상하게 조용해졌습니다.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울기엔 떠오르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선자 나이 58, 남편이 먼저 떠난 지 5해가 됐습니다. 혼자 아들 하나 대학 보내고, 혼자 이 집 전세 계약 갱신했고, 혼자 노후를 준비했습니다. 남에게 손 벌린 적 없습니다. 남의 집 들어가서 냉장고 함부로 연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집에서 거지 취급을 받았습니다. 방 안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지수가 웃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선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선자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누워는 있었습니다. 눈을 감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머릿속에서는 자꾸 무언가가 돌아갔습니다. 필름처럼 끊기지 않고 생각해보면 처음부터였습니다. 지수가 처음 전화를 해온 건 결혼한 지 6달이 됐을 때입니다. 아무런 연락도 없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목소리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내일 병원 예약이 있거든요. 혹시 시간 되세요? 선자는 그 전화가 반가웠습니다. 부르는 이유 같은 건 상관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연락을 해왔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버스 2정거장을 걸어서 아침 일찍 도착했습니다. 지수는 나가면서 현관에서 가방을 챙겼고 어머니 냉장고에 반찬 좀 있어요라는 말 한마디만 남기고 문을 닫았습니다. 인사가 없었습니다. 언제 온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선자는 오후 5시까지 손주 민준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저녁 6시가 넘어서 들어왔습니다. 병원 다녀온 사람치고는 화장이 새 것이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선자는 가방을 챙겨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3달 뒤였습니다. 어머니, 저 미용실 가야 하는데 민준이 좀 봐주실 수 있어요? 2시간만요. 2시간은 4시간이 됐습니다. 선자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언제쯤 와? 답장은 3시간 뒤에 왔습니다. 죄송해요. 좀 늦었어요. 밥은 먹었죠? 밥 이야기는 아무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 선자가 먼저 알아챘습니다. 지수가 전화를 하면 목소리가 달라진다는 것을. 평소보다 조금 높고 조금 부드럽고 어머니라는 호칭에서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 목소리가 들리는 날은 반드시 부탁이 있었습니다. 가족이 아니라 예약 가능한 사람처럼 대우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선자가 가장 오래 기억하는 건 옷이었습니다. 민준이가 돌이 되기 3달 전이었습니다. 선자는 2달에 걸쳐 손으로 돌복 저고리를 만들었습니다. 바느질이 서툴러서 뜯고 다시 꿰맸습니다. 손가락에 바늘이 2번 박혔습니다. 그래도 완성했을 때 뿌듯했습니다. 손주 첫 생일에 이걸 입히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돌잔치 전날 선자는 택배로 보냈습니다. 돌잔치 날 민준이는 백화점에서 산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선자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정리를 도우면서 구석에 세워둔 쇼핑백을 발견했습니다. 손으로 만든 저고리가 구겨진 채 들어 있었습니다. 비닐 포장도 뜯겨 있었습니다. 지수가 시어머니 분리수거 봉투 쪽으로 무언가를 밀어넣는 것이 보였습니다. 선자는 못 본 척했습니다. 그런데 지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어떻게 할까요? 요즘 애들 이런 거 잘 안 입히거든요. 구슴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가볍게, 아무렇지 않게 선자는 그 저고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아직 바늘 자국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가 가져갈게. 명절은 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추석이면 지수는 친정에 먼저 갔습니다. 그건 괜찮았습니다. 선자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댁 차례는 해가 갈수록 짧아졌습니다. 처음엔 오후에 왔습니다. 그 다음 해엔 저녁에 왔습니다. 작년엔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오늘 너무 피곤해서요. 다음에 따로 찾아뵐게요. 준호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엄마, 지수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이해해줘요. 선자는 이해했습니다. 이해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임신 소식은 이웃에게 먼저 들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박 씨가 먼저 물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분 둘째 생겼다고요? 축하드려요. 선자는 그 자리에서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라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지수 임신한 거야? 아, 말 안 했어요? 바빠서 그냥 넘어갔나 봐. 바빠서. 그냥. 선자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기쁘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손주가 또 생긴다는 건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좋다는 감정이 올라오기 전에 다른 것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무엇인가. 밤이 깊었습니다. 그 한 문장이 생각보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무너지는 기분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조용했습니다. 오랫동안 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은 사람만이 아는 그 조용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자는 그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선자는 그동안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밥을 했고, 설거지를 했고, 빨래를 널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다만 말이 없었습니다. 준호도 눈치를 챘는지 아침에 나가면서 엄마, 밥 먹었어요? 라는 말을 건넸습니다. 선자는 응이라고만 했습니다. 지수는 사흘 동안 선자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미안한 게 아니었습니다. 불편한 거였습니다. 선자는 그 차이를 알았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오전, 지수가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민준이를 카시트에 태우면서 현관에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저 나갔다 올게요. 선자는 주방에 있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크게. 어머니, 들으셨어요? 응. 잘 다녀와. 문이 닫혔습니다. 선자는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찬찬히 개켰습니다. 그리고 복숭아 사건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처음으로 감정 없이 남의 집 냉장고는 물어보고 여시는 거 아닌가요? 혹시 형편이 많이 어려우세요?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튀어나온 말이라기엔 너무 문장이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저 말은 연습된 말이었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꺼내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선자는 행주를 싱크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거지. 그 단어만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대단한 욕설도 아닌데 이상하게 그게 가장 오래 남았습니다. 아마도 그 단어 속에 담긴 시선 때문이었을 겁니다. 선자를 바라보는 며느리의 눈이 어떤 눈인지 그 단어 하나가 전부 설명해 주었으니까요. 준호의 얼굴도 겹쳐 보였습니다. 오늘 좀 예민해서 그래요. 아들은 어머니 편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편이 되어줄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것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알고 있다는 것과 확인하는 것은 달랐습니다. 선자는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수첩이 있었습니다. 뒷장에 부동산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집 처음 계약할 때 받아둔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한성부동산이죠? 저 3동 103호 세입자인데요. 집 내놓으려고요. 수화기 너머에서 잠깐 침묵이 있었습니다. 아, 네. 매매로요. 전세로요? 매매요. 통화는 10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선자는 수첩에 날짜와 이름을 받아 적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오히려 손이 차분했습니다. 준호한테는 저녁에 말할 생각이었습니다. 저녁 6시 준호가 들어오자마자 선자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준호야, 앉아봐. 준호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수는 주방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 집 내놨어.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생각한 거야. 엄마, 지금 어디 가시려고요? 어디 갈 데라도 있어요? 있어. 걱정하지 마. 주방에서 지수가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채로 선자와 준호를 번갈아 봤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준호가 답했습니다. 엄마가 집 판대. 지수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당황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황함이 선자를 걱정하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계산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요?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선자는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잘 알잖아. 아니, 저는 모르겠거든요. 솔직히 저번에 제가 좀 직접적으로 말씀드린 건데, 그게 그렇게 서운하셨어요? 직접적으로. 선자는 그 표현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직접적으로 한 말이야. 그게 저는 그냥 사실대로 말한 거예요. 어머니가 저희 공간을 너무 편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게 뭐가 잘못이에요?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지수야, 잠깐만. 그런데 지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진짜로요. 저도 답답하거든요. 오실 때마다 냉장고 여시고, 청소 간섭하시고, 저희가 싫다고 말도 못하고 얼마나 눈치 봤는지 알아요? 말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존댓말이 사라졌습니다. 내가 뭘 어쨌다고. 진짜 이해를 못하겠네. 선자가 말했습니다. 지수야, 왜요? 지금 나한테 반말했어. 지수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죄송해요. 흥분해서요. 그러나 눈빛은 사과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선자는 그걸 알았습니다. 준호도 알았을 겁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이웃집 박 씨가 마주쳤을 때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낮에 부동산 소장님이 올라가시던데요? 아, 네. 집 좀 알아보려고요. 박 씨가 고개를 갸웃하더니 말했습니다. 아, 근데 저번에 며느리분이 저한테 그러던데 어머니가 좀 예민하시다고요. 나이 드시면 다 그렇다고. 선자는 멈췄습니다. 그랬어요? 뭐 뒷담이라기보다 그냥 하는 말이겠죠. 뭐 박 씨는 웃으며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 선자 혼자 남았습니다. 나이 드시면 다 그렇다. 집 안에서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밖에서도 하고 있었습니다. 이웃에게 웃으면서 선자는 현관 앞에 서서 잠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어디 갈 곳도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야 했습니다. 그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나가고 나서 그 다음이 없었습니다. 선자는 그게 처음으로 두려웠습니다. 보름이 걸렸습니다. 부동산 소장은 요즘 이 동네 물건이 귀해서요라고 했습니다. 선자는 가격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매수인은 사흘 전에 확정됐고 계약서는 어제 썼습니다. 잔금일은 다음 달 15일이었습니다. 선자는 계약서 사본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준호를 불렀습니다.
앉아봐. 준호는 계약서를 내려다봤습니다. 한 줄씩 읽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읽는 척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지수는 그 옆에 서서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잔금일이 다음 달 15일이니까 열흘 여유 두고 그 전에 나가줘.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거야. 아니, 갑자기 어떻게 한 달 안에 집을 구해요? 애도 있고 직장도 있고.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야.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선자는 그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여기서 한 발 물러섰을 겁니다. 아들 표정이 저렇게 되면 선자는 늘 먼저 말을 바꿨으니까요. 그냥 생각해봐라. 급한 건 아니다. 이번엔 그러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이 집 원래 내 거야. 잊었어? 준호가 먼저 무너진 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선자가 방에 있는데 문 밖에서 기척이 났습니다. 노크도 없이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엄마, 증거 삐이고. 선자는 책을 덮지 않았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알아. 진심으로 사과할게요. 지수도 반성하고 있어요. 한 번만 더 기회 주시면 안 돼요? 선자는 그때 책을 덮었습니다. 준호를 봤습니다. 준호야, 네, 조악하는 그즈로 다잔이 온갖내 바지를 들렸다. 그 말 왜 지금 해? 준호가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부동산 전화했을 때 했어야지. 아니면 그 전날이라도. 복숭아, 그날 했어야 했어. 왜 지금이야? 그건 몰랐어요. 엄마가 이렇게까지 할 줄. 이렇게까지. 선자는 그 말을 천천히 되풀이했습니다. 내가 뭘 이렇게까지 한 건데. 준호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선자는 다시 책을 폈습니다. 나가봐. 지수가 온 건 그 다음날 오전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어린이집에 간 시간이었습니다. 지수는 선자 방문 앞에서 한동안 서 있다가 들어왔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운 것 같기도 했고 아침에 잠깐 운 것 같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선자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 진심으로 사죄드리러 왔어요. 그날 제가 너무 심한 말 했어요. 순간적으로 나온 말 실수였어요. 어머니가 상처받으실 줄은 정말 몰랐어요. 선자는 잠시 창밖을 봤습니다. 그리고 지수를 향해 돌아 앉았습니다. 지수야, 말 실수가 뭔지 알아? 지수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하려던 말이 아닌데. 나온 게 말 실수야. 그날 하려던 말을 한 거야. 그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솔직하게. 솔직한 거 나쁜 거 아니야. 근데 그 솔직함에 내가 뭔지 다 들어있었어.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니. 울지 마. 나한테 우는 건 소용없어. 지수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나가시면 저희는 어떻게 해요? 전세 구하려면 돈도 없고 대출도 한계가 있고 민준이 어린이집도 여기 근처고. 선자는 그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거 나한테 할 말이 아니야. 어머니, 나한테 그 말 하려면 내가 너네한테 먼저 폐를 끼쳤어야 해. 나는 폐에 끼친 적 없어. 밥했고, 애 받고, 돈 보탰어. 그게 다야. 지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선자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달래지도 않았습니다. 예전에 선자였다면 저 어깨가 떨리는 순간 먼저 손을 내밀었을 겁니다. 괜찮다고, 내가 너무 예민했나 보다고. 이번엔 그냥 봤습니다. 오후에 준호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울고 난 얼굴이 아니라 뭔가 설득할 준비를 해온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조건 얘기해요. 제가 매달 생활비 드릴게요. 지수도 다시는 그런 말 안 할 거고. 선자는 잠깐 아들을 봤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돈이 없어서 이러는 것 같아. 준호가 멈췄습니다. 아니면 사과를 못 받아서? 그럼 왜요? 존중이 없어서야. 선자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 단어씩.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야. 그건 나를 어떻게 보는지는 말 한마디로 바뀌는 게 아니야. 그리고 그게 바뀐다 해도 나는 이미 봤어.
못 본 척할 수가 없어. 준호가 조용해졌습니다. 엄마가 틀렸다고 생각해?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대답이었습니다. 선자는 일어나 주방으로 갔습니다. 오후 햇살이 창으로 들어왔습니다. 선자는 주전자에 물을 올렸습니다. 손이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집을 판다고 했을 때 선자는 무서웠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집에서 나가고 나서의 시간이 처음으로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무거운 게 이 집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쌓인 것들이었습니다. 내려놓으면 가벼워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선자는 오랫동안 그걸 몰랐습니다. 이삿짐차는 오전 10시에 왔습니다. 선자는 베란다에서 그걸 내려다봤습니다. 박스들이 하나씩 실렸습니다. 지수가 포장지를 들고 오가는 것도 보였습니다. 분주했습니다. 그 분주함 속에 선자를 향한 시선은 없었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그랬습니다. 준호가 올라온 건 짐이 거의 다 빠진 오후였습니다. 현관에 서서 집 안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텅 빈 거실이었습니다. 아이 장난감이 있던 자리, 소파가 있던 자리, 벽에 걸려있던 액자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증거비이고. 선자는 주방에 있었습니다. 다 됐어? 네, 조각하는 그주로 다잔이 온갖내 바지를 돌렸다.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진짜 끝이에요? 선자는 행주로 싱크대를 닦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끝난 건 오래전이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수가 남의 집이라고 했을 때 끝났어. 아니, 더 전부터였는지도 몰라. 내가 내 편 한 번 안 들어줬을 때부터. 준호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엄마가 너무해요. 선자는 행주를 내려놓고 아들을 봤습니다. 준호야, 너무한 게 뭔지는 나한테 배우지 마. 지수한테 배워. 준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선자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충분했습니다. 지수는 끝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선자는 그걸 알면서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이미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의 발걸음 소리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선자는 빈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울 것 같았는데 막상 이 순간이 오니 그냥 고요했습니다. 오래 알던 사람이 열이 내린 아침처럼 몸이 가벼웠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선자가 새 집으로 들어간 건 사흘 뒤였습니다. 버스로 내 정거장 거리였습니다. 같은 동네도 아니었습니다. 방 2개짜리 작은 아파트였는데 햇살이 오전 내내 들어왔습니다. 부동산 소장이 조용한 동네예요라고 했습니다. 선자는 그 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짐을 풀다가 오래된 상자 하나가 나왔습니다. 열어보니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준호 어릴 때 사진, 남편과 찍은 사진, 결혼식 날 사진, 그리고 민준이를 처음 안았던 날 병원에서 찍은 사진. 선자는 한 장씩 봤습니다. 버릴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버리진 않았습니다. 그 사진들이 거짓이었던 건 아니니까요. 좋은 시절이 없었던 것도 아니니까요. 다만 그 시절이 지금의 이 일을 없애주지는 않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상자를 닫고 구석에 올려뒀습니다. 저녁에 혼자 밥을 했습니다. 선자는 천천히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하늘이 보였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닌 딱 그 사이 어딘가였습니다. 그날 밤 선자는 오랫동안 천장을 봤습니다. 후회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들과 이렇게 되리라고는 몰랐습니다. 민준이 얼굴이 가끔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는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후회와 잘못은 다른 말이었습니다. 선자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걸 이제는 알았습니다. 오래 참은 것도, 많이 준 것도, 끝까지 기다린 것도 전부 선자가 선택한 일이었습니다. 누가 시킨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짓밟혀도 된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리덕이 아니라는 것을 선자는 쉬녀덜비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살아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선자는 일어나 커피를 끓였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해결해야 할 것이 없었습니다. 오늘 하루, 선자는 그냥 자기 자신이기만 하면 됐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용서하시겠어요? 오랜 세월을 바쳤는데 존중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선자의 결정이 너무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오히려 더 일찍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선자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닿기를 바랍니다.